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행정학 단원별 핵심 문제, 이걸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기본 이론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냥 이 문제풀이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문제풀이의 단계가 있죠? 문제풀이의 단계는, 일단은 먼저, 단원별 문제풀이가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 공부를 좀 했으면, 내용 공부해서 암기해야 될 거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해야 될 거 충분히 이해한 다음, 복습을 한번 하면서, 회독을 한번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잘 아직도 기억 안 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를 또 이제 우리 기본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또 대조해 가면서 공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한번 다져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섞어서 하면 좋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저기 20문제씩 묶어서 전범위에서 동형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쵸? 뭐 심플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학원에서 각 학원들이 이제 단과 수업하고 이러면서 이 과정을 쫙 늘려놓죠. 과정을 되게 늘려놔요, 그죠? 이론 강의도 되게 여러 개로 늘어놓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강의도 여러 개로 늘어놓는데, 뭐 이제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이제 서울시 문제가 판이하게 다르다면 각각의 동형 과정이 의미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커지겠지만, 실제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고, 심지어 뭐 9급과 7급의 차이를 찾기도 사실은 좀 어렵고, 같은 날 시험 보는 서울시 문제나 좀 난이도를 좀 차이를 낼까, 날이 다르면은 뭐 출제자들이 뭐 그런 거 개념 없어요. 그냥 같은 범위에서 그냥 같이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7급 문제라고 해서 특별히 난이도가 무조건 높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별 문풀로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2달 코스로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풀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행정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공부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맨 앞에 이제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 정책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직론이 나오고, 인사행정과 재무행정과,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론, 이 주를 이룹니다. 행정환류론이나 행정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좀 작은 단원이고요. 중간에 끼어 있고, 주된 단원들을 열거해보면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요 정도가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맨 앞에 총론 부분이 아무래도 양도 많고, 내용도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힘든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보니까 이게 24시간인 거죠? 맞아요? 24시간 맞죠? 24시간. 24시간 동안 400문제 다뤄봐야 돼요. 400문제 다뤄봐야 돼서 웬만한 문제 다 풀어보고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시간당 한 10여 문제 정도씩은 해결이 돼야, 그래야지 이게 다 딱 완성이 될 듯 합니다. 뭐 산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뭐 내용 설명이 많은 데들은 조금 뭐 더 느리게 가긴 하겠지만, 또 이제 아무튼 평균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400문제를 웬만한 건 다 좀 건드려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총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이고 좀 어렵고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좀 잘해 두시는 것이 또 고득점의 비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학은 아무래도 1단원 총론하고 2단원 정책론하고 여기가 제일 좀 양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좀 더 힘을 좀 쏟아보고, 그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속도도 붙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그럼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뭐 교재는 딱 주어져 있으니까. 16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행정의 본질, 요게 나옵니다. 행정의 본질이 나오는데,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행정의 본질이야. 가볍게 터치해주고 가면 되죠. 행정의 의미, 행정의 개념, 이렇게 되는 것인데, 행정의 개념은 이제 협의의 개념하고 광의 개념이 있잖아요.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이제 행정부의 작용이죠. 행정부의 정책 집행, 정책의 집행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래도 행정학을 배우는 거니까 협의 개념을 좀 더 중시는 하겠습니다만은, 광의 개념으로 가면은, 광의 개념에서는 행정이 이제 관리의 영역이죠.
관리의 영역, 협동적 과정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관리의 영역이고요.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협동적으로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 광해 개념에서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공행정에다가 사행정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개념에서는 only 공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그쵸?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랬을 때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이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건 뭐 전체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인데 원래 행정학에서 속이는 방식은 단어 하나 바꿔놓고 용어 하나 뒤집어 놓고 뭐 여러 개 열거하면서 하나 또 이상한 거 끼워 넣어놓고 이런 거 하는 걸 잘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얍삽한 저 방식입니다. 사실은 내용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했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아무튼 낚아가지고 그저 틀리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 시험 방식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옛날 시험 문제 스타일 그런 거 이제 성적을 토대로 일렬로 줄 세우기 위한 목적을 되게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응하는 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요 시민 통제가 목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민주적 행정하고 맞지 않아요. 민주행정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행정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행정과정에 국민들,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를 지우시고 여기는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봉사죠, 봉사.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의 행정은 국가 중심의 공공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최근의 경향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자면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 나오는 거죠. 거버넌스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행정부의 어떤 행위 있잖아요. 행정부의 집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시장의 영역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도 여기에 또 참여하게 하는 거죠. 맞죠? 행정부가 조율자로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에요. 뭐 노젓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직접 노를 젓고 뭐 심지어는 정치 영역까지 막 자기네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결정하는데도 영향력을 막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행은 완전 주도적이고 하향식의 어떤 이 집행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1980년대 중반 이후 혹은 90년대 이후 뭐 이렇게 시기는 이제 그 정도 즈음으로 잡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버넌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한테 맡겨야 될 영역은 또 맡기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더 강조되는 영역은 행정이 직접 하기보다 시장에다 많이 넘겨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민영화의 논리 속에서 많이 찾습니다. 민영화를 확장해 보면은 이게 이제 민간 위탁도 계약 방식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뭐 바우처 방식도 있고 말이에요, 그죠? 자원봉사를 끌어내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식들을 그 안에서 또 활용을 합니다. 뭐 면허제도,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활용하고 말이에요. 그죠? 다양한 민영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막 동원하면서 시장의 역할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시민사회들의 이 고객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객으로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는 이런 시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거버넌스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의 최근의 행정이다. 현대 중에서도 특히 최근 행정이다 이렇게 나오면 국가 중심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 중심은 아니고 이제는 거버넌스 시대가 돼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같이 결합된 모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생산 분배에 이 세 개의 주체가 같이 어우러진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면 광의의 행정 개념은 넓은 의미의 행정 개념은 인간의 협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공행정도 들어가고 사행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은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공익의 실현이냐 아니면은 사적 이윤의 실현이냐에서는 아주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행정 영역도 공행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협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뒤에 협의행정 개념은 정부 관료제의 활동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정부도 좁은 의미의 행정부에 좀 국한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요 3번을 맞는 답으로 찾으시고요. 4번. 현대적 의미 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가치 판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앞뒤는 맞아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은 맞아떨어져요. 가운데를 빼고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요. 바뀌었어요. 옛날에 근대 19세기까지 행정은 그때는 말이에요. 정치에 좀 복속되어 있는 행정이었거든요. 그쵸? 그때는 입법국가 시대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입법국가 시대였다가 20세기 넘어오고 이제 우리가 세계대공황 이거 극복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복지도 이제 오고 복지 시대도 이제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된 것이 바로 이제 행정국가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영역에까지 결정의 영역에까지 행정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를 실현해내는 과정이 결합돼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목표의 설정, 다시 말하면 목표의 설정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었는데 고유의 영역인데 여기에까지 행정이 스며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얘기가 들어가면서 뒤에 행정의 가치 판단성을 강조한다. 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 보면 정치는 결정의 영역이에요. 정치는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까지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원래는 지금이야 저 영역에 행정이 스며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은요. 결정된 것에 대한 집행입니다. 정책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책 집행. 그러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은요. 가치 함축성이에요. 가치 지향성이 있어요. 가치 지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왜 가치의 문제가 없겠습니까마는 인간의 행위다 보니까 다 가치의 문제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된 대로 집행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지 맘대로 막 방향을 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 중립성이 요구된단 말이죠. 가치 중립성.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보면은 정치 영역이 더 큰 거였고 그 안에서 정치의 영역이 더 크고 이 안에서 행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입법국가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입법국가 때는 이렇게 쪽도 못 쓰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공관리론으로 넘어왔을 때, 행정관리론, 공공관리론, 행정학이 만들어지고 이제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요때는 이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행정의 영역은 행정의 영역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행정 영역이 경영하고 가서 붙었죠. 경영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국가 시대가 되면 어찌 된단 말이에요? 행정국가 시대는 자, 저 정치와 행정의 입지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행정의 입지가 더 커지고 이 안에서 정치의 영역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까지 행정이 이제 침범에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목표 설정.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바로 이제 목표 설정이에요. 그래서 행정국가에서 행정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에 대한 실현도 하는 거죠. 목표의 실현에도 앞장서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정책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행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 거 맞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치 중립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 가치 함축성의 측면까지 흡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바람직한 수단의 선택. 여기만 지원하면 돼요. 수단의 선택은 과거적인 방식. 그게 좀 이어지는 것이고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번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2번으로 갑니다. 행정과 경영의 관계예요. 이제 행정과 경영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경영의 관계. 이것은 행정과 경영의 관계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요. 행정과
정치의 관계도 같이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맞물리니까요. 이게 서로 맞물리니까. 왜 음악에서 피트 하는 것처럼 여기 이게 나오려면 얘가 피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이 맞물리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관리론을 얘기했을 때 공공관리론 시기가 뭐였냐면은 공사행정 뭐였어요? 아니 뭐 기본이지만 정리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공사행정 요때가 1원론이죠. 공사행정 1원론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행정 1원론이니까 정치행정 2원론이 되는 거죠. 정치와 행정이 2원화된다. 정치행정 2원론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였죠. 맞나요? 예. 이러다가요 통치기능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공황이 있었고 통치기능론이 등장을 하면서 요때는 이제 공사행정 2원론의 시대가 되는 거죠. 정부가 나서갖고 시장경제 문제점을 직접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사행정 2원론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 속에서는 이제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행정 1원론이 되는 거죠. 정치행정 1원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의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 행정국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와중에 이제 행정국가 시대가 열린 거죠. 행정국가 시대가. 그래서 행정국가가 표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국가의 달성이에요.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행정행태론이 등장을 하죠. 그죠? 행정행태론, 사이먼의 행정행태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행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공사행정 세 1원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사행정 세 1원론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치행정 세 2원론이라는 거죠. 세 2원론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행정론의 영향도 있었고요. 발전행정론 혹은 미국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신행정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시 요거는 미국 내부의 어떤 사회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빈부격차 문제도 그때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인종갈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직접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공공의 성격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행정 세 2원론이죠. 세 2원론이 등장을 했고 이걸 달리 말하면 정치행정 세 1원론이 되는 거죠. 세 1원론 이렇게 왔다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대두하죠. 그죠?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나옵니다. 신공공관리론. 여기에 등장을 하고 이때는 이제 탈정치화 요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죠. 맞아요? 탈정치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뉴 거버넌스 시대가 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거버넌스 얘기는 하기 시작했지만 이 이후에 이제 뉴 거버넌스 시대가 오면서 뉴 거버넌스 혹은 신국정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국정관리 이렇게 오면서 이러면서 이때부터는 재정치화가 됐다. 재정치화는 아까 저 거버넌스 설명할 때 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재정치화. 예, 그래서 편의상 탈정치화도 결국에는 공사행정 세 1원론의 한 가지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정치화는 편의상 공사행정 세 2원론의 또 다른 한 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왔던 이 역사는 머릿속에 다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냥 복습한 겁니다. 복습한 거.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랬을 때 이제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다 끝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자, 거기 발전행정론하고 신행정론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정치행정세
일원론, 공사행정 새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보다 유사점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때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더 강조하고 행정과 정치의 연관성에 더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행정도 사익을 추구할 수 있어서 목적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행정의 목적은, 공행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공행정의 목적은 공공성을 달성하는 거예요. 공익성, 공공성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행정의 목적은 사익의 추구입니다. 말 그대로. 사익의 추구고, 거기서 이윤의 극대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블릭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지, 아니면은 경영적 차원에서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지, 이걸 좀 잘, 그 사적인 영역인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냐,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진 것이었는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공통분모잖아요. 근데 앞에 조응하는 이 단어가 다른 거죠.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업에게는요, 사회적인 책임을 막 강조하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야, 기업이 니 혼자 달라서 돈 버냐? 너 그래 잘한 것도 인정할게. 너네 성공한 거는 너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그래 열심히 또 새로운 어떤 조직도 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는 속에서 니네가 그런 성과를 낸 건 인정하겠으나, 그런데 소비자가 없이 니네가 잘 될 수 있었을까? 지역사회가 지탱해 주지 않는데 니네 기업이 거기에서 공장 짓고 활동할 수 있었을까? 환경에 대한 오염, 니네가 또 그거를 유발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어야 될 텐데,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좀 니네 책임감 있지 않냐? 번거 다 토해내라?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요즘에는. 번거 다 토해내라.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뭐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회환원이죠, 사회환원. 사회환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할 때요, 소비자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 안에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책임도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예,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이걸 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업 중에서는 이익 창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기업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뒤섞어 보니까 결국에는 공적 영역이다, 사적 영역이다라는 구분점이 다소 좀 모호해지기도 해요. 요즘에는 모호해지기도 해요. 모든 게 다 융합의 시대입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좀 섞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라서 2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행정의 경영화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공사행정 1원론 시절에 어울리는 얘기예요. 공사행정 1원론. 그러니까 행정도 자꾸 효율성을 달성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가냐면 정부 관료제의 순기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정부 관료제의 역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부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어떤 용어가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관료제의 역기능 그랬을 때는 정부 실패잖아요. 정부 실패. 예, 정부가 그 역할을 크게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비효율성을 자꾸만 초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부 실패의 유형도 다 알지만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고, 뒤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정부 실패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자. 행정도 좀 그 비중을 좀 축소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고 효율성을 도모해보는 게 어때? 자꾸 비효율성 초래하는데 이거 좀 기능을 좀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속에서 공사행정 1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은 정부 혁신이 강조되는 1990년대 이후부터 밀접한 관계가 형성됐다 그랬는데, 이 관계가 친해진 것은 오래됐죠. 우리 그 또 족보를 따져보면은 미국의 역관주의가 있잖아요. 잭슨의 민주주의. 그죠? 잭슨의 민주주의가 있었고, 이 역관주의가 긍정적 면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면들도 또 이해 못지않게 많았잖아요. 일단은 역관주의를 가다 보니까 관료의 전문성도 떨어져. 그 다음에 정책, 이 집행 과정의 연속성도 또 떨어질 수밖에 없지. 관료의 부정부패도 늘어나지.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자꾸만 부정부패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나타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펜들턴법이 제정이 됐고, 그죠? 펜들턴법이 제정이 됐고, 그러고 또 어때요? 그러고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펜들턴법과 진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역관주의 패단 좀 극복하자. 관료 전문성을 좀 확보해 주자. 전문 관료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1887년이 되면은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가 발표가 됐죠. 그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족보 아닙니까? 족보. 예. 그러면서 그때에는 이제 정부 혁신이 강조가 되면서 행정을 경영적인 성격으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치행정 일원론이 요때 등장했다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요때 공공관리론 시절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19세기 말로 가야 돼요. 19세기 말. 펜들턴 법이 1883년이고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의 논문이 1887년인데 요즘 1990년대 이후는 너무한 일이죠. 이거는. 네. 자, 그 시기를 좀 섞어놨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다 그랬을 때는 또 우리가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 이제 자 정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자 국가가 있을 때 국가의 목적도 있을 거예요. 국가도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국가의 목적이 있을 텐데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통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치기구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의 개념과 협의 개념인데 여긴 광의부터 한번 해볼까요? 광의 개념은요, 모든 국가의 통치기구를 다 부르는 말이에요. 다 합쳐서. 그래서 모든 통치기구 이렇게 보면 될까요? 모든 통치기구.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거를 합쳐갖고 우리가 3부라고 하는데 3부. 가끔 대통령이요, 어디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면 3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뉴스에서. 그 3부 요인은 행정부의 수장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인자 총리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의 수장이 누구죠? 국회의장 있죠? 그럼 사법부의 수장은요? 예?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이제 3부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5부 요인이 모인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가끔. 5부. 그렇게 되면 입법, 행정, 사법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독립적 기구고 헌법에서 그 설치를 보장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2개가 추가가 되는데 그 하나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생긴 거지만 헌법재판하라고 별도로 떼어놓은 또 독자적인 이 통치기구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이게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9차 개헌 때 헌법재판소가 신설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도 그 전까지 했던 만행들이 많잖아요. 독재정권 밑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재판소 따로 두자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만들게 된 거니까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던 건데. 저 뺏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탄핵 과정 이런 때도 봤지만 헌법재판소가 굵직굵직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리고 대법원은 되게 좀 이렇게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 아니 어떤 재판이든 1심, 2심, 3심 가서 상고심 가면 대법원이 하잖아요. 일은 겁나 많고 주목은 잘 못 받고 뭐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되게 짜증내요.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계속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돌아다니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더 확보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죠. 아무튼 그런 묘한 긴장관계가 있어서 이거 사법부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헌법재판소는 별도 기구예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 5부예요. 5부.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5부거든요. 그런 데들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무슨 헌법재판소 막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들은 각 나라별로 좀 특수성들이 좀 있으니까, 네, 헌법재판소 없는 나라도 많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고 또 되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그냥 우리가 노멀하게 얘기하면 여기 모든 통치기구라고는 했지만 입법, 행정, 사법 요 3부, 3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협의의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 오면 여기서는 이제 어러지, 이 중에서도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정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란 말이 나오면 저 둘 중 한 가지니까 예, 그거를 염두에서 좀 보시면 될 텐데,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는 국가의 통치기구를 의미한다. 맞죠?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 관료제 조직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행정수반을 포함한 공무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자, 이제 좀 구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혼동이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민정치를 하고 싶지만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죠? 이유는 많은데, 일단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전문성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탁 던져줬을 때 잘 이해 못하고 그냥 화나는 대로 말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성을 갖춘 대표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입법부죠. 그게 의회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말입니다. 물론 이건 정치학적으로도 논쟁이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대표자냐 대리인이냐 그랬을 때 대표자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자, 민주주의 체제에서 행정수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대리인? 대리인 정도면은 넘어가 줄만해요. 뭔지 알겠죠? 행정관료가 대표자다, 국민의 시민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들이 시험 붙었다고 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대표자는 아닌 거예요. 대표자이려면 내 의사를 대신 네가 해도 돼 라고 인정받았어야죠. 그걸 인정하는 과정 절차가 뭐예요? 민주국가에서 선거잖아요. 선거. 그러니까 이 중에 대통령은 좀 대표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 공무원을 다 대표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절충적으로 대리인이다 이런 정도 쓴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넘어가 줄만하다. 일단은 문제 풀면서 자, 쓱 넘어가 보고, 20세기 후반 복지국가에서는 최대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간주됐다. 다시 말해서 최대의 봉사라고 하죠. 최대의 봉사. 정부의 행정작용이 봉사에 있다 그랬잖아요. 봉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봉사활동하는 거, 봉사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거, 예? 그런 건데 이게요 최대래요. 최대. 여기서 포인트는 봉사가 아니라 최대예요. 최대. 그 얘기는 뭐예요? 복지국가 시절에는 정부의 역할이 커요, 작아요? 커요.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예, 여기 보면은 물론 예전에 절대왕정 때보다야, 왕정 때보다야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꽤 많이 크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봉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발휘해보는 거, 이것이 최선의 정부로 간주됐다. 인식이 이렇게 됐어요. 언제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질 때까지.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자, 2차례 석유파동이 왔죠.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73년도에 1차 석유파동이 있었고 79년도에 2차 석유파동이 와요. 석유파동이 오는데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도 맞물려 있어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국가들 막 전쟁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스라엘 편이잖아. 이스라엘 편. 응? 이스라엘 편. 얼마 전에도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걸 난 인정할게 이랬다가 겁내 욕먹었어요. 전 세계로부터. 그런 식으로 거기는 아주 분쟁 지역이에요. 분쟁 지역. 그런데 거기 자꾸 이제 이 서방 세계가 자꾸만 이스라엘 편 들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열받잖아요. 근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군사적으로도 맞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원민족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석유 안 팔아 이래버리는 거죠. 석유는 자원의 편제성이 매우 심하잖아요. 특정 지역에서 막 생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석유 안 팔아 이러면서 석유 가격이 급등해요.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싸지만 그 당시에. 그러지만 석유 가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가격으로 올라가요. 몇 배 이상 막 상승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당시가 그런데 마침 또 서구 사회가 불경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불경기에 막 실업자도 막 득식을 하고 이런데, 실업자가 득식을 할 때는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물가까지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석유파동으로, 그러면서 더 이상은 정부가 나서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간단히 요거 이해 좀 하고 가볼까요? 일단은요, 케인즈주의랑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케인즈주의.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경기 시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막 풀다 보면 물가 올라가거든요. 물가는 올라가지만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또 진작되고 이러면 경제가 회복하니까 그 속에서 실업은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경기 때는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기존의 불경기인 이유로 물가가 안정돼 있었을 테니까 조금 올라가는 건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실업자를 구제하자, 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반대로 호경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호경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부가 세금을 막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고 정부가 써야 될 돈을 줄여.
이렇게 하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잖아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다만 그때는 또 없던 실업자가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경제를 약간 위축시키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정부가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줄타기. 적절하게 조율해 가는 겁니다. 시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져. 실업하고 물가의 관계가 서로 쌍충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부가 나서갖고 양쪽을 탁 붙잡고 균형을 막 맞춰주고 있어야 한다. 이게 케인즈주의예요. 시소 양쪽을 딱 붙잡고 딱 중간에서 이렇게 멈출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기울잖아요. 이렇게 기울면 노력해서 이거 다시 균형. 또 이쪽으로 기울면 또 균형.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라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이거는요. 정부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시소를 양쪽이 이렇게 기울을 때 이걸 중심을 맞춰주고 있었는데 시소가 하늘로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경제학자들은 충격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실업도 증가하니까 돈을 풀면 물가가 더 폭발해 버릴 것이고 돈을 쪼이면 물가는 잡힐지 모르지만 실업이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어쩌란 말이죠? 그때 신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거봐라. 내 그 케인즈 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러고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돼. 니네 궁극적으로는 거 해결 안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시장을 믿고 시장에다 맡겨놓는 게 제일 좋아. 당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만두면 언젠가는 균형을 찾아갈 거야. 이런 믿음.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넘어오면서는 최대의 봉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좀 해라, 이거거든요.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게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20세기 이제, 말 쪽으로 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고, 흐름 다 아시는 거죠? 연결되죠? 그 다음에 4번. 더 나은 정부관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 시대의 정부관이다 그랬는데, 요게요, 그냥 기억을 하나 해주자고요. 더 나은 정부관 이랬잖아요. 더 나은 정부관. 그 전 시대보다 당연히 지들이 더 낫다고 주장하지.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용어로 그냥 체크해놓고 그냥 가자고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더 나은 정부관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토니 블레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영국은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역사가 좀 꽤 깊어요, 나름. 역사가 꽤 깊은데요. 일단은 좀 뭘 보셔야 되냐면, 영국은 있잖아요. 복지에 대한 선포를 19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5대 악을 규정하고 5대 악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결국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걸 선언하고 복지를 제대로 실현해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970년대 경제위기로 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러면서 영국병이란 말이 생겼어요. 복지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응?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는데 이 차상위 계층은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을 안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예 돈을 꽤 버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어차피 차상위 계층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중산층도 안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보조를 받는 대상에서는 배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의 보조받고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소득이 줄더라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국병이라고 불렀답니다. 영국병 내지 복지병 막 이렇게 불러요. 그거에 개혁의 칼을 댄 게 대처예요. 대처. 야, 복지가 사람들 이렇게 게으름뱅이로 만들고 되겠냐?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추구하면서 복지를 싹 손을 대요. 그리고 그 정권이 언제까지 가냐면 90년대 초반까지 가요. 대처가 그때까지 계속 집권한 건 아니지만 대처의 메이저 총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뭐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그 같은 당에서 보수당 계열에서 계속 집권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이 노동당이거든요.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좀 그래도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정당인데 노동당에서 집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집권 전략을. 요건 좀 중요하게 들으세요. 노동당이 집권 전략을 짜야 되는데 기존의 복지 다시 부활합시다 해가지고는 이거는 뭐 씨알도 안 먹힐 소리고
옛날 영국병으로 우리가 경제위기 겪었다. 뭐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뭐 지난 지 뭐 한 10여 년밖에 더 됐어요? 10여 년? 20년? 길게 봐야? 그런데 다시 와서 복지를 다 부활하자. 이거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대처식으로 복지를 다 이렇게 헤집어 놓는 것도 찬성할 수 없어. 그래서 이들이 채택한 게 뭐냐면요. 생산적 복지예요. 복지 혜택을 주되 하층민들이라 할지라도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거두면 소득 거둔 만큼 더 얹어줄게 정부가 보조금으로 얹어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일을 더 할 동기부여가 되죠. 이런 걸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3의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3의 길 생산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요 개념이 토니 블레어에 의해서 채택이 돼요. 예? 그리고 이거를 주장했던 학자는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냥 기억에 남으면 기억에 남기시고 아니면은 쓱 흘려버리세요. 그냥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의 제3의 길이 나오고 이 제3의 길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자유주의로 그냥 이대로 내달리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절충점을 모색하겠다라는 게 제3의 길인데 이게 예전에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노동당의 집권 전략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거를 채택해서 정권을 탈환했던 인물이 토니 블레어예요. 더 나은 정부관 이랬을 때는요. 토니 블레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지도 절충적 제3의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뉴 거버넌스 시대를 여는 거예요. 뉴 거버넌스. 그래서 시민 참여 같은 것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더 나은 정부관이라고 합니다.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나왔으니까 설명 안 할 수 없어서 길게 설명이 됐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거 보시면은 4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로 가보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정부의 역할에서 진보주의랑 보수주의가 나눠지죠. 이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진보주의다 그랬을 때는요. 시장경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경제 어떻게 해서 쓰재요? 고쳐 쓰재요. 좀 수정해서 쓰재요. 그렇죠? 수정해서 쓰잡니다. 그래가지고요. 사회주의나 계획경제가 갖고 있었던 장점들도 결합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큰 정부입니까?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보주의예요. 진보주의는 애시당초부터요. 시장경제가 완벽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시장경제를 주창했던 애덤 스미스가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첫 번째 조건인 합리적 경제인 모형에 별로 신뢰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경제인 이런 의미거든요. 항상 효율성만을 고민하는 경제인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그렇죠? 어디 가서 막 충동구매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디 남의 귀동량 해가지고 막 소비도 잘하고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우리나라 봐봐요.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차가 그랜저래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막 세계 최대 선진국 같아.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차 이런 거가요. 대표적인 과시소비 대상 품목이에요. 예? 막 럭셔리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막 이런 거. 그죠? 브랜드 엄청 따지고 막. 그죠? 브랜드 따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또 그게 좋으면 하는 것도 뭐 꼭 그렇게 말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리고요. 이미 새해가 밝았는데 자선 냄비에 돈 좀 넣으셨어요? 넣으셨어요? 안 넣었어요? 합리적 경제인입니다. 이걸 안 넣는 게 합리적 경제인이에요. 경제적인 대가가 오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론에서는. 시장에서는요. 그렇게 서로 지 이익만 이기적으로 추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고의 그 효율성을 달성하거든요. 그래갖고 합리적 경제인은 기부하지 않아요. 자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 자선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합리성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는데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고 이론 전개를 하니 한계가 많다. 고쳐 쓰자. 이게 진보주의 국가 간 정부 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보수주의는 원론적인 이 시장 경제를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랬을 때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인간의 비현실적인 냉혹함과 계산 방식 때문에 경제인의 인간관을 부정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선 인간의 비현실적 냉혹함, 계산 방식, 예,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합리적 경제인이 너무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냉혹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자선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자선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그거 현실하고 맞냐?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냉혹하냐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타산적이냐? 맨날 계산하고 막 주판을 막 튕겨가면서 하냐?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문맥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보수주의자의 이상적인 정의는 교환적 정의이지 배분적 정의가 아니다. 교환적 정의가 뭔 말이에요? 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라. 기브 앤드 테이크 정신입니다. 이거 철저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는 게 있으면 또 나도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교환적 정의예요. 이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월급도 어떻게 책정돼야 돼요? 성과급 같은 걸로 책정돼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 받는 거예요. 예? 결과적 평등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사람들의 월급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쟤는 분명히 나보다 덜 일했는데, 쟤는 나보다 능력도 딸리고, 쟤는 나보다 게으르기까지 해. 지각도 나보다 밥 먹듯이 더 많이 해. 그런데 쟤랑 나랑 월급이 같아.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이게 보수주의자의 정의관념이에요. 그래서 교환적인 정의를 강조합니다. 배분적 정의다 그랬을 때는요, 그 사회적 그 형평성을 좀 끌어올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 배분적 정의는 진보주의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위대한 사회를 추구했다. 이것도 가운데만 빼면 맞는 얘기예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추구했어요. 예. 알겠죠? 이 위대한 사회를 1964년도에 선포를 했는데, 존슨 대통령이. 이건 복지의 확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위대한 사회라는 것. 하이에크 얘기 나오는 건요, 대처예요, 대처. 대처. 딱 연결하세요. 예, 대처가 하이에크의 이 자유주의 사상, 요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신자유주의 노선을 걸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구 국가들에서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랬는데, 뭐 요거는 뭐 틀린 얘기 없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까요? 파킨슨 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예, 오세요. 괜찮아요. 오세요. 예, 살살 오세요. 쭈그리고 오시면 되잖아요. 파킨슨 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그랬는데, 이거는 파킨슨이 또 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인원의 증가, 관료제 조직의 인원의 증가가 업무의 양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관료 조직의 인원을 늘렸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조직에서 이런 거죠. 자기 조직의 부하 직원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부 조직에서 내 부하 직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걸 부하 배증의 원칙이라 그랬죠. 부하 배증의 원칙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하 배증의 원칙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나고 관료자 되면서 내가 이제 관리자가 되면 나는 어디다 힘을 써야 되냐면,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막 시켜야 돼. 일을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배증되는 거예요. 업무 배증의 원칙이라는 거 두 가지를 결합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파킨슨 법칙은 현대 행정의 양적 특징에 해당한다. 그렇죠? 예, 양적 특징에 해당하고요.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양이 증가해서 인원 늘리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이걸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무관하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무관하게. 에? 규모가 팽창하는 게 업무 양하고 무관하게 늘어나더라. 응? 파킨슨 법칙은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돼요. 이 용어도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 밑에 관료 조직이 점점 두꺼워지면, 그죠? 그 밑에도 계속 부하를 늘릴 거 아니에요. 부하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작다가, 여기 보면 어디다 할까? 삼각형이 이렇게 작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관료제 조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킨슨 법칙은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요. 그죠? 피라미드가 자꾸 맨 처음에 피라미드가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갔잖아요, 지금. 맞아요? 맨 처음에 이 삼각형 그렸잖아요, 제가. 근데 이 조직이 점점 팽창하면서 맨 처음에 삼각형이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갔잖아요. 그림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조직을 자꾸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모습을 띄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 배증의 법칙이 서로 관련 없이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용하고 저것도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은 경쟁 상대자를 선호하지 않으며 상호 업무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상호 업무를 만들어주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양과 무관하게 계속 부하를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파킨슨법칙은 공무원의 심리적인 잠깐만. 그래서 다시 3번. 파킨슨법칙은 공무원은 경쟁 대상자를 선호하지 않고 부하를 늘려가는 것을 연동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경쟁 대상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해석을 잘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너무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네. 다시요. 경쟁 대상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효율성을 창출해내는 그런 개념을 선호하지 않고 조직의 구성원을 늘려서 이거를 팽창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돌려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상호 업무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상호 업무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을, 그러니까 경쟁 상대하고 상호 업무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늘렸으면 부하 직원들한테 원래는 일이 있어서 부하 직원을 늘린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감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둘을,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는 이 둘을 붙여서 이해하는 개념은 아니고, 따로 떼어서 보면 경쟁을 회피하고요, 일단은. 그거를 먼저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늘렸을 때 인원들에게 뭔가 일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일들도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들도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 돼요, 이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옳은 설명이 된 거예요. 3번이. 따로 떼어서 이렇게 앞뒤를 구분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의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에 감축 관리를 통한 공무원 수 감소나 국가 위기 사태 등과 관련된 공무원 수 증가 문제를 잘 설명한다 그랬는데, 파킨슨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 규모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축 관리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그래요. 감축 관리는 신자유주의 흐름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이러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도 제가 대충 말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나 왜 이랬지? 자, 다시 2번. 2번에서는요, 부하 배정의 법칙도 굴러가고 업무 배정의 법칙도 굴러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굴러가는데 여기서 서로 관련 없이라고 말한 부분을 유의미하게 봐야 되겠어요. 관련 없이라는 부분을 그냥 이게 이 현상도 있고 저 현상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객관식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좀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부하를 늘려가게 되면 내 밑에 내 관료제 조직에서 내 부하 직원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접 생산에 참여한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자꾸 일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관련성이 또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서로 관련 없이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맥락으로 좀 기술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파킨슨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을 때 3번을 답으로 구하시고, 2번도 이제 그 부분, 서로 관련 없다라는 부분을 또 대충 넘어가지 말고, 요 부분에서 나름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측면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정하고 바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고요. 6번 좀 볼까요? 행정의 이제 환경이에요. 이론적 관점에서 정치와 행정의 기능적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이론적 관점에서 정치와 행정의 기능적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가치 배분을 결정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다 그랬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했죠?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예요. 가치 개입적 행위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 행위입니다. 원래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기술로 파악하였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 관리 기술이래요. 관리 기술. 이 얘기는 뭐예요? 정치와 행정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치가 결정하면 행정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행정에서처럼 관리 기술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싸고 더 편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정치는 이데올로기 지향적이에요. 이데올로기 지향적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철저히 규명해 봐야 돼요. 정권 교체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A라는 관점에서 B라는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치 체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시하는 가치 체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던 시절이 꽤 길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요, 성장에만 치중할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복지도 내가 더 잘해요 라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때부터가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선거 전략을 취했냐면은 아니 이게 2010년대 넘어오면서요, 우리가 막 성장을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안 먹히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삶의 질을 놀리기 위해서 우리 복지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약들이 막 섞여요. 이제 보수주의에서도 막 복지 공약 막 걸고 막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지금 흐름이 계속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성장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분배에 좀 더 치중해야 될 단계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단계에 맞춰갖고 정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영역이에요. 근데 행정의 영역은 어떻게 봐야 돼요? 행정의 영역은요, 결정된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기술적으로, 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과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바로 행정의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치라는 말 대신 행정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타당해질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이렇게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적 이원론은 경험적 실증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다 그랬는데, 요것도요 맞는 설명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맞는 얘기인데 왜 맞는 거냐면은요, 정책적 이원론이 어느 시대라 그랬죠? 아까 여기 적어드릴 때 정책적 이원론이 요 시기죠. 공공관리론의 시기 맞나요? 공공관리론의 시기, 공사행정 이원론, 정책적 이원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요때 정책적 이원론이 나왔는데 얘는 뭘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역관주의 폐단,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등장한 거예요.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행정을 정치로부터 떼어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다시 이 그림으로 와볼까요? 정치가 행정에도 막 영향력 미치고 그랬잖아요. 역관주의다 그러면요, 이 정치적으로 정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행정 관료를 막 맡아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여러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줄 필요가 있다고요? 이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떼어놓고 보는 거. 나름의 목적의식이 있지 않아요? 이론이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이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달리 하는 게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야, 행정이 정치랑 분리되는 게 낫더라 이렇게 경험을 해봐서 이런 게 이론이 나온 게 아니고, 역관주의 폐단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니까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등장했다.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알겠죠?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내려진 조치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것으로 체크하시고,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죠. 자, 그리고요, 이제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면, 요거는 이제 포스트코브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죠. 포스트코브는 귤릭이죠. 귤릭 내지는 규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규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까 이제 공공관리론 있잖아요. 이 입장, 공사행정 1원론의 입장. 예, 공사행정 1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이건 아니면 행정이건 간에 여기서 이제 최고의 지도자 있잖아요. 위에 최고 관리층, 이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포스트코브를 제시한 겁니다. 포스트코브. 그죠? 포스트코브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향식이에요,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인 것 같아요, 하향식인 것 같아요? 조직의 운영이 이렇게까지 오면 하향식이라고 봐야죠. 최고관리자층에서의 행동의 원칙을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향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하향식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포스코브는 말을 그대로 그냥 해보세요. 맨 앞에가 이게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에서 보면은 포스코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P가 플래닝이니까 이거는 기획 내지는 계획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고요. 이게 O가 오거나이징이에요. 오거나이징. 그래서 이게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됐어요? 그리고 S는 스태핑이에요. 스태핑. 스태프를 꾸린다고요. 스텝을 꾸린다고. 그래갖고 이거는 인사 요것이고, 그 다음에 D죠. D는 뭐가 돼요? 디렉팅이 돼요. 그래서 지휘하는 걸 말해요. 디렉팅, 지휘. 그 다음에요. CO가 코디네이팅이 됩니다. 코디네이팅.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조정이에요. 조정이 되고요. R은 리포팅이에요. 리포팅이니까 보고하는 걸 말하고, 거기에 이제 B는 버제팅입니다. 버제팅이어서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최고관리층이 요걸 담당하고 이끌어 줘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됐나요? 포스코브? 예. 그래갖고 한두 번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영화가 아주 간단한 거여서. 네, 그렇게 연습해 두세요. 귤릭이 최고관리층의 기능으로 제시했고요. 리그스가 신생국 행정체제 일반적 특징을 설명해 제시한 모형이다 그랬는데, 이거 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예, 리그스는요, 생태론을 주장한 학자예요. 생태론. 환경하고의 관계를 이제 제시한 학자인데, 원래는 말이에요. 예? 원래는 이 사람은 행정학에서 사회를요, 이원화해서 비교를 해봤대요. 이원화해서. 리그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이원화해서 농경사회하고 산업사회를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비판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중간 과정도 없이 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두 개만 있냐?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이원론이 아니라 삼원론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 중간에 뭘 끼워 넣냐면 개도국을 끼워 넣는 거예요. 개도국을 끼워 놓고, 개도국의 단계가 사랑방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방 모형.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게 안방에서 이루어졌어. 농경사회 특징은 어때요? 농경사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나의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죠? 우리 집 대문 열고 나가면 내 직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협동으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분이 없던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산업사회로 오면은요, 이게 분권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모형이에요. 오피스 모형, 이제, 글로 가면. 집과 일하는 일터가 구분되고요. 조직화되고 체계화된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가 사랑방 모형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방 모형.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신생국의 행정체제 일반적 특징은 사랑방 모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방 모형에 가깝다. 그래갖고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농경사회를요, 융합사회라 그랬고요. 융합사회. 아까 공사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융합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과 사가 막 뒤섞여 있는 단계가 개도국인데, 그게 프리즘 사회라고 했어요. 프리즘 사회. 리그스가 개도국에 대해서 프리즘적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산업사회는 분화된 사회, 선진국 모형,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태학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보죠, 뭐.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속에서 리그스의 이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방 모형이. 그래서 이거는 귤릭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정체행정 이원론의 입장으로 하향식 지시에 의한 조직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정체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아까 정체행정 이원론 맞다 그랬죠? 맞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향적 지시라 그랬죠? 맞죠? 다 맞죠? 사이먼에 의해 비판받아요. 사이먼이 뭐라 그랬냐면, 사이먼은 행정행태론이잖아. 행정행태론. 야, 그거 입증돼? 이런 거죠. 입증돼? 헛소리 하지 마. 그거 입증되는 거냐? 실증돼? 그거?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격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체크해 두시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번에 정부 보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나가보도록 할까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나오면 또 좀 복잡해지니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